초조하게 수술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제발 무사히 수술을 잘 끝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현우의 앞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독일 경찰 2명이 근엄진 표정으로 현우를 내려보고 있었는데요. 당신을 편성욱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 그게 무슨. 현우는 당황할 새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독일 경찰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도중에 만난 은성은 그런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 말고 가요. 혜인이 보호자는 내가 할 테니까. 이미 변호사 친구인 양기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인 편성욱이 죽었다는 건 익히 들은 내용이었지만 살해 용의자로 자신을 내몰 줄 그 누가 알았을까. 분노에 부들부들 떨던 현우를 무시하며 지나치는 은성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드디어 혜인을 자신 혼자서 독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게 넘볼 걸 넘봐야지. 독일 경찰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현우는 1분 1초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피가 메말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쯤이면 혜인이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 자신을 찾을 텐데 혹시라도 기억을 잃어버렸으면 어쩌지. 눈 떠서 제일 먼저 얼굴 보여주고 싶었는데 슬픈 자괴감으로 휩싸여 아무것도 안 보이던 현우는 친구 양기가 찾아와도 눈에 뵈는 게 없었는데요. 뉴스 일면에 떡하니 살인사건 용의자 백현우라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무슨 일인가 싶어 관련 내용을 알아보러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알아본 결과 편성욱은 차 안에서 죽었고 차 안에서는 현우의 다수 지문과 함께 혈흔이 같이 발견되는 걸로 보아서 유력한 용의자로 현우를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친구인 자신만큼은 현우가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를 믿고서 유일한 알리바이를 사방팔방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닌 이상 모든 정황이 다 현우에게 화살이 꽂혀졌고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리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그 근처 CCTV나 블랙박스를 뒤져보며 하루 밤새는 일이 잦아졌었고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현우를 찾으러 독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기를 만난 현우는 급하게 속닥이는 말로 옆 사람 들을 새로 조용히 쥐죽은 듯 입을 열었습니다. 편성욱 씨가 나한테 부탁했던 게 있어. 오랫동안 윤은성 밑에서 일을 해왔던 편성욱은 그가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해내는 성격을 알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자신과 연락이 안 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 그걸 대비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는 모든 파일을 백현우의 클라우드로 백업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이죠. 독일 가기 전 현우는 우선 알겠다며 그렇게 처리했고 이후에 변사체로 편성욱이 뉴스에 나오자 혜인의 일이 우선이었기에 회복하는 즉시 한국으로 가서 어떤 일인지 클라우드 파일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토당토않게 자신이 살해 용의자가 된 이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자 속수무책으로 윤은성의 계획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양기는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냐면서 양기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우선 내 혐의를 벗어나는 게 제일이니까 그것 먼저 생각하자. 그렇게 현우는 한국으로 이송되어 입국했고 동시에 바로 감옥행이었습니다. 양기는 현우의 오피스텔로 달려가 얼른 현우의 노트북을 열어 얘기해준 비밀번호로 입력 후 들어가 보니 말한 대로 사고 추정일 밤시가 그가 누구와 전화통화를 했고 누굴 만났는지 다 말해주고 있었죠. 알고 보니 삼방저수지 근처까지 오라고 얘기한 사람의 목소리는 윤은성이었습니다. 은성은 편성욱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그런 그가 괘씸하고 위험인물이라 판단되어 그를 유인하고자 저수지 앞에서 말한 대로 미리 성금을 주겠다고 하고 일은 확실한 게 좋지 않겠냐면서 불러냈습니다. 한편 편성욱은 돈을 준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수지를 향해 가고 있었고 저수지 앞에서 은성은 주차해놓은 차에 기대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처리는 잘하고 있나? 그 말에 움찔했던 편성욱은 무르르듯 일이 착착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면서 어색하게 거짓말을 했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은성은 사악하게 미소를 지으며 감히 뭣도 아닌 게 배신하려고 생각들어 자존심이 많이 상해버렸고 꾹꾹 눌러 담은 화를 참지 못한 채 갑자기 손짓을 하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2명의 사내가 어디선가 나와 편성욱을 제압하며 살해도구인 칼을 꺼내들어 그를 찌르고 차에 그를 밀어넣었죠. 그리곤 차에다 모든 정황이 백현우를 범인으로 몰 수 있을 만한 증거와 단서들을 던지고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은성이 편성욱을 불렀다는 알리바이는 확인을 했으나 도대체 왜 용의자를 백현우로 포커스로 맞추고 진행했던 것일까? 의문이 들어 현우에게 물어보니 아무래도 혜인이 때문일 거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용의자로 감옥에 들어가 봐야 혜인이 옆엔 아무도 없게 만드는 거야. 옆에 있으려고. 완전 사이코네.
현우 대신 양기가 욱거리며 화를 내었고 현우는 곰곰이 생각에 잠겨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올까 고민하고 있었죠. 사건 추정 시각에 현우와 같이 있었던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혜인인데 그런 혜인이 수술 후유증으로 자신을 기억 못하고 있으니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우선 윤은성이 주가 조작했다는 여러 증거물들을 만약 약속했던 날 자신이 나타지 않을 수 있으니 그 증거의 원본을 양기 내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말해놨었어. 요 며칠 전 너 사무실에서 우편물 같은 거 안 왔나? 그러고 보니 몇 날 며칠 현우의 소식 때문에 사무실에 들락날락거렸었고 두꺼운 소포 하나가 올려져 있는 것을 어렴풋이 본 기억이 있던 양기는 그제서야 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책상 위에 발신인은 안 보였던 게 하나 와 있었어. 책상을 탁 치며 자리에 일어나 얘기를 하던 양기는 다음 면회 때 오겠다며 서둘러 교도소에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고 거기서 보여지는 택배물에 헐레벌떡 뜯어보니 현우가 얘기했던 사건의 증거물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우선 이 증거물들을 토대로 양기를 포함한 변호사 친구들은 현우를 위해 밤낮 안 가리고 사건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리고 먼저 양기와 변호사 친구들은 경찰에 당일 윤은성의 전화를 받고 삼방저수지에 간 편성욱의 통화 녹음 파일을 들고서 제출했고 그로써 알리바이가 확실해진 현우는 드디어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고 반대로 은성은 경찰의 부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풀려난 현우는 뒤도 안 돌아보고 혜인에게 가기 위해서 자신의 처갓집 식구들에게 갔지만 자신들조차도 기억을 못한다면서 지금은 은성의 꾀임에 넘어가 은성이 해준 오피스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혜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옆에 두려는 은성의 속셈이 너무나도 더럽고 비겁하다만 지금은 그걸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혜인이 걱정되어 오피스텔로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피스텔 앞에서 은성이 심어놓은 경비원 때문에 현우는 또 혜인에게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절망하여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던 그때 자신의 친구 양기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으니 당장 집으로 오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양기는 현우의 앞에 편성욱이 보내준 자료와 증거들을 펼쳐놓았고 이거 하나면 모슬이와 윤은성을 바로 나락 보낼 수 있다고 비장한 눈빛으로 말을 하죠. 모든 자료를 들고 일어선 양기를 제지하던 현우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더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지는 게 더 아픈 법이라 말합니다. 현재 홍만대 회장이 죽고 나서 장남인 홍범석이 LP들을 설득해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이 시점에 윤은성이 다른 계략을 꾸민다는 것을 눈치챈 현우는 조금만 더 있다가 터뜨리자며 양기와 다른 변호사 친구들에게 일러두었습니다. 한편 기억을 잃으면서까지 은성의 옆에 딱 달라붙은 혜인이 꼴보기가 더 싫어진 모슬이는 청부업자의 개화를 내면서까지 더 서두르라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 앞에 있는 걸림돌, 장애물들은 내가 다 치워줬으니 홍혜인도 내가 치워줄게 은성아. 처음으로 혜인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로 밥을 먹어서 마음이 벅차오르는 은성은 자신이 주차할 차를 가지고 오겠다며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주차장으로 뛰어갑니다. 차를 타고 혜인이 있는 곳으로 간 은성은 차에서 혜인이 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비틀거리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혜인 때문에 차에서 내려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깜빡이는 차량 헤드라이트가 눈부시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차가 자기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걸 보았고 동시에 혜인을 밀쳤습니다. 결과는 예상한 대로 은성이 차에 치여 피를 많이 흘렸으며 의식이 없는 듯 조용히 누워 있었죠. 너무 놀란 혜인은 다가가 은성을 흔들어 깨워보지만 묵묵부답으로 조용히 누워있는 은성을 보며 혹시 죽은 건 아닌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일이 잘 처리되는 줄 알고 소식을 기다리던 모슬이는 청부업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홍혜인을 치료했지만 은성이 나타나 혜인을 밀쳐버리고 반대로 은성이 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라고 말하는 청부업자의 입을 통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머릿속이 하얘졌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은성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얼른 자켓 하나만 들고 응급실로 향했고 피를 흘린 채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아들 은성의 얼굴을 어루만졌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 은성만 살리게 해준다면 뭐든 다 하겠노라 라며 신께 빌고 있던 모슬이는 응급실 문 앞에서 멍하니 피 묻은 원피스를 입은 채로 써있는 홍혜인을 보며 화가 난 채 씩씩거리며 혜인의 뺨을 때립니다. 내가 결국 우리 은성이를 잡아먹는구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